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세계의 이런 일이 빅세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네, 빅세계 시간입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로 본 이번 주 분석 주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의 외교 관련 기사 37,117건인데 그중에 급상승 키워드 1위 방콕, 그리고 2위 양자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뉴스 전체에서도 급상승 키워드 1위 협상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네. 그게 있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었고 네, 거기에 그렇죠. 강경원 외교장관 그리고 이제 일본의 다로 외상 같이 만나서 회의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저께 처음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네. 거의 결렬된 것으로 그렇죠. 별 소득 없이 끝났고 오늘 사실은 굉장히 각세운 설전이 있었잖아요. 네, 두 사람이.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결국 그 다음에 오늘로 이어지죠. 이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네. 관련돼서도 이제 거의 뭐 온라인에서는 전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쵸, 지금 들고 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도 오늘 청취자 반응이 네. 굉장히 격분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래서 일본이 좀 잘못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댓글도 댓글이지만 SNS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 하루 동안의 이 SNS 댓글을 좀 이제 SNS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긍부정 비율에서 긍정이 15.8%, 부정이 84.2%입니다. 이 15.8%는 네, 뭐예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건데 그걸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 관련 키워드를 보면 네. 좋다, 기대, 뭐 강력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한테 우리가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댓글까지 좀 같이 읽어보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로도 가능하거나 이제 연구를 하면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미 일본이 만들어져 있었기 네네. 때문에 효율성에서 쓰지 않았던 것들도 이게 우리가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라는 쪽으로 이 기회가 좀 좋은 기회다라는 네. 식의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캠페인성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캠페인? 네,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자. 뭐 이런 네네네. 식의 이제 캠페인처럼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수준이면 올림픽도 이제 보이콧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볼 때 이제 이 의견도 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받았는데 담담하게 갑시다. 그러나 대세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든 말든 우리는 담담하게 그러나 마음은 깊게 갑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감정적으로만 흥분하지 말고 이 기회에 우리가 차분히 힘을 기르고 우리가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야 될 동기부여를 역설적으로 아베가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해서 좀 일본이 없이도 우리가 그 경제가 움직일 수 있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정말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일본과 관련된 어떤 얘기라도 좋은 얘기 했다가는 난리가 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정말 이제 SNS상에서는 분노를 하고 네. 있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국민 수준인 것 대통합 같습니다. 뭐 이런 수준 같은데 참 네네. 힘든 거를 아베 총리가 뭐 하게 해줬네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면 뭐 약간의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는데 30분 만에 종료가 됐다. 뭐 30분 만에 종료가 됐다면은 별 뭐 소득 없이 끝났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은 그때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분들 중에 사실 이거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이게 뭐 그 전부터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게 요번에 어떤 촉발된 복제가 되긴 한 건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그동안 1965년에 있었던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그 기본 철학이 서로가 애매하게 남겨놓고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키포인트 근본적인 부분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은 당연히 부인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마치 한 것처럼 약간 좀 뭉뚱그려 넘어가고 근데 그 부분이 이게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이 65년 체제에서 어설프게 넘어가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아예 그냥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자라는 의견을 던지시는 학자분들도 좀 계시다라는 거를 좀 전해드리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앞으로도 계속 이 뉴스는 이 외신 부분에서 그렇죠. 일을 거의 차지하지 뭐 않을까. 외세 침입에 이제 우리가 항상 한나로 네. 뭉쳐진 거의 그 느낌 수준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외신 뉴스 키워드 네.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10% 관세 부과입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현지 시간 1일에 얘기한 것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 협상 재개 전 경고했었던 25% 수준은 보다는 낮지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원활하게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이 안 되면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까지도 이제 압박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이제 좀 상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와 함께 좀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뭐 중국 중에 어느 정도 좀 사전 통보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제 중국에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분노했다. 열받았다. 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느무신 장관과 이제 라이트 아이저 대표가 상하이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을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이제 트위터. 네, 트위터를 통해서 오히려 1시 20분에 이제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발언과 관련돼서 보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일종의 그 휴전의 일환으로 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늘리는데 동의했다라고 밝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시진핑 했었죠. 주석이 이제 농수물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국영 언론에서는 이런 합의가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뭐 실제 이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가 실현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불만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또 제가 이쯤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박사님께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예. 박사님 보실 때는 과연 이런 트럼프가 뭐 힘싸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인지 어떻게 지금 이걸 좀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 당연히 재선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보는지와는 상관없이 미국 전반적인 정가의 그 기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이번에는 중국을 혼내줘야 된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무역 적자를 메꾼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첩이 돼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지식재산권 보장하는 거 그리고 기술 이전 부분을 탈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훔쳐가지 말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중국이 기술 같은 거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전을 할 때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술 이전을 해라 이런 조건을 걸어갖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이제 금지를 해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는데 그거를 단순히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제화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약속해놓고 어긴 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근데 중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빨리 하고 기술 쫓아가고서는 기술 패권을 가지고 싶은 국가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게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또 확대를 해서 보는 분들은 결국 이게 패권 전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될 거 같냐고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네. 봐야 되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을 좀 벌고 좀 두고 보자 해서 조금 중국 쪽에서도 약간 튕기면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런 입장 변화도 짜증이 나고 그러면 쟤네가 지금 내가 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러는 거야 하면 또 굉장히 또 분노 게이지가 상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안화를 이제 뭐 절하를 한다든지 환율 조정을 해갖고 물론 이제 타격은 있겠지만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25%가 되면 조금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10% 먼저 맛보기를 해놓고 안 하면 25%까지 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확실히 이제 자국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약간 계산을 튕기고 있다, 주판을 그렇죠. 튕기고 있다. 다들 라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어요. 보는 상황이 좀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그때의 미중의 어떤 무역 전쟁을 바라볼 때랑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일종의 무역 전쟁 아닌 무역 전쟁이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그 상황이 되니까 좀 댓글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소위 말해서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미중을 네. 볼 때 그때는 이제 뭐 미국이 어땠느니 중국이 어땠느니 이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번에 댓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우방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혹은 이제 결국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네. 라는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교훈을 삼아서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속에서 우리도 좀 우리의 것을 하여튼 좀 강력하게 찾아야 된다 등 과거에는 이제 그래 걔네들 저렇구나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좀 이런 관세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좀 감정이입이 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오는 원래 것 뭐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워낙 냉정한 곳이니까 뭐 잘 살아남아야 되는 네.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슈퍼박테리아인데요. 이는 유럽 전역에 이 최후의 항생제마저 무력화시키는 슈퍼박테리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2일자 영국 BBC 방송과 프랑스 일간 롤파리지행 등에 따르면요. 유럽 전역 244개의 병원과 감염 환자들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봤는데 이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베페넴에도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슈퍼박테리아는 독성이 강해서 현재까지 개발된 각종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세균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항생제 네. 오남용 때문에 뭐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든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들은 이제 상호 결합하면서 항생제 내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다고 이제 방송이나 그 신문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박테리아일지라도 이제 항생제 내성이 강한 슈퍼박테리아랑 또 만나면 일반적인 박테리아도 슈퍼박테리아로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게 얘기들. 우리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 네. 이 세균들도 거기에 맞춰 갖고 또 자기들끼리 또 발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유럽에서 발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럼 빨리 고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냉정하고 매정하게도 네. 의약업체나 이런 데가 에볼라 같은 거는 충분히 약을 개발해 갖고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주로 아프리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나고 경제성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에이즈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인류 뭐 최후의 병이다 그랬는데 지금 에이즈 걸려도 사실 약이 개발이 돼 갖고 그렇죠.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결국엔 연구 많이 해서 참 비정하게 제가 매우 비아냥거리며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 뭐 항생제를 또 발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좀 안정이 되는데 만약에 전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사람이 그렇죠. 옮겨가기 아프리카로 쉽죠. 가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가면은 맞아요. 이건 참 위험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거 공포 프레임 좀 적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CM에서도 지구는 두근군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나라에서 있든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좀 양쪽의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세 번째 키워드 빨리 소개를 네, 해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네, 분홍시소. 네. 아, 이게 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로지르는 네네. 철제 울타리 사이의 이제 화합의 분홍색 시소가 이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이제 드러난 것이죠. 양국의 화합과 공존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건축가가 이제 설치한 것인데 네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있고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이 시소를 이제 10년 전부터 구상했던 라엘 교수가 시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두 똑같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한쪽의 행동에도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시소다라는 네. 것을 좀 상징한다는 거에서 좀 명물이 되고 있는 상징성이 상황이기도 진짜 합니다. 멋있네요. 근데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 펜스 같은데 이제 그 시소를 만들어 놨고 핑크색이니까 또 사람이 더 기분이 밝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래도 펜스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는 건 장벽이거든요. 그러면 저것도 사실 못 만들어요. 장벽이 돼버리면. 그건 그러니까요. 옛날에 이제 뭐 부시 때부터 만들었던 거라 갖고서 되는데 참 의미도 좋고 결국엔 국경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어떻게 보면은 선이라는 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고 어쨌든 군인들도 네.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웃음과 화합으로 밝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도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마지막은 굉장히 좀 훈훈한 소식으로 끝내주셨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는 세계 이런 일 빅세계 시간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아쉽게 비켜간 중요한 이슈 다뤄보는 책임 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성 상지대 외래 교수 나오셨고요. 또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신해서 최요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시입니다. 예, 출시입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어젯밤 10시부터 예. 반반 택시가 운행을 시작됐다. 반반 치킨도 아니고. 치킨도 아니고. 네, 반반 택시. 프라이드 반. 네. 일단 반반 택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금지가 됐대요. 근데 그 이후로 다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금지된 지? 이게 법으로는? 공식적으로는 37년 만에 해제가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반반 택시가 예전에 합승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서울 12개 구로 나누어서 반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에 동승 호출 앱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앱을 깔면은 이제 그 인접 지역 1km에 있는 다른 승객과 경로가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칠 경우 매칭이 이루어지고요. 그 앱을 통해서 네, 매칭이. 앱을 통해서. 네네네. 그래서 다 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반반씩 내야 돼서 반반 택시예요.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 아니라 그 뭐랄까 요금을 반반씩 내야 된다고. 요금을 그래서. 반. 예, 그래서 반반 택시. 이제 엄밀히 따지면 법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요. 네. 법은 있고, 네네. 근데 이 법이 이제 지나친 규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해주는. 예, 좀 열어주는 그러니까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이게 열어주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네. 실제 이제 기업이 잘 운영되고 그랬을 때는 좀 이게 실제로 이제 이 법 자체가 이제 개정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그 합승하고 뭐가 다른지 예전에 궁금하거든요. 합승은 네. 택시 기사가 골라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그럼 거예요. 탑승자들이 예,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매칭해서 가는 매칭돼서 것.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 이제 그 좀 이렇게 탑승자들이 좀 이렇게 그 실제 본인 인증을 과정에서 확실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남녀 같이 타고 그러면 좀 이렇게 네. 불편했잖아요. 네. 근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밖에 이제 매칭이 안 되고 몇 가지 이제 그 합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네. 기술적인으로 이제 그치. 많이 보완을 한 거죠. 맞아요. 거의 완벽하게. 예. 예. 조금 불안해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탑승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귀어 앱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좀 근데 이건 불안할 이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SNS를 할 때 팔로우 하는 것처럼 네. 내가 원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조건 합성을 하는 게 네네. 아니라 내가 이 지금 차가 안 잡히니까 지금 보면 이제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과수요가 그쵸.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오히려 택시를 타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강남역이나 이제 종각 근처 맞아요. 네. 이때 거의 뭐 12시부터 1시까지는 택시 홍대 못 잡아요. 뭐 이런 데도. 네, 저 홍대. 고생했어요, 그렇죠. 밤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일종의 그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시간 12시부터 제한이 있군요. 4시까지 이때만 그때만. 일시적으로 내가 같이 타겠다. 내 방향으로 가는 게 같이 네. 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매칭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다. 그러면 우리 최영 저는 조금 찜찜해요. 왜요? 이게 네. 반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찜찜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택시라는 부분이 또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좀 더 편해지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 택시 관련 업계 관련돼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응급조치한 정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것이 좀 찜찜한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것은 이제 아니, 뭐 우버 때문에 네. 이제 그 우버, 기사분들이 막 시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뭐 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수요. 또 낮에는 또 택시도 잘 잡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약간 되지 땜빵 않을까라는 정책이다. 예, 그런 그럴 때는 좀 말씀. 찜찜하다. 저는 뭐 과거에 이제 사실 서울시가 네. 몇 가지 택시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뛰어든 뭐 S택시나 지브로라는 택시가 예, 있었어요. 지브로 택시. 네네. 근데 사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의 경쟁 시장에 예. 서울시가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제가 굉장히 좀 혹독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과정은 어떤 거였냐면 민간의 이제 스타트업이 이런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그 심야 시간에 과수요를 네. 이런 합승을 통해 갖고 안전하게 합승하는 걸 통해 갖고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정부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랑 과기부랑 서울시가 만나서 네네. 회의도 하면서 이걸 풀어줄까 말까를 논의를 해서 결국은 이게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움을 줘서 민간의 스타트업이 일종의 디지털 사회혁신 같은 거죠. 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을 양성해 주려고 하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근데 방식은. 그러면은 택시 기사분들은 반값만 반반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죠. 택시 호출료를 기사는 받죠. 아, 여기서는. 호출료. 네, 호출료 그러니까 포함해서 네. 온전하게 받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온전히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냐면 택시 기사는 10시부터 12시까지는 2,000원을 2,000원. 그다음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3,000원을 이제 호출비를 양쪽에서 호출비. 받아요. 그러니까 4,000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승객은 교통비는 반반 내는 같지만 거고. 일단 호출비가 그러면은 더블로 되는 좀 이상한 말 하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좀 부담을 좀 더 해서 일종의 택시를 안전하게 잡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잡기 힘드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잖아요. 우버도 있고 뭐 한국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 때문에 전친통이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방금 김현성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에서 탈피하기 네. 위해서 만든 이제 새로운 방안을 찾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규제 샌드박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스타트업 업체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고민을 하면은 그 밤에 있는 그 과수요라든지 또는 낮에 있는 이제 널널하게 다니는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택시 기사분들이 딱 원하는 정책인지는 감은 저는 아직은 잘 안 오거든요. 아, 이 정책 자체가요? 네, 네. 아, 근데 합승과 관련돼서는 택시 운전사들이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대요. 요구를 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합승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승객 입장에서 푼 일종의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라면 이건 이제 승객 주도의 합승 네. 정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렇군요. 그 합승 찬성한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이게 합승 자체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앱 가시고 한번 같이 타시는 거 가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서비스가 어떤지 보시면은 한번 고민해 네. 볼게요. 같이 네, 탈런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교통 정보 듣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BS 캠페인 나에게 필요한 복지.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129로 전화하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9는 채팅 상담도 한다. 129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129 부모님 연금, 자녀 보육, 의료비, 장애인 지원 등 나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가 궁금할 때, 생활이 힘겨울 때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세요. 당신이 궁금한 보건복지 129가 알려드립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서울토피스 제공 7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7시 현재 고속도로 도착 예상 소요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51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2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3시간 49분,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16분이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는 지금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 이동이 많이 어렵습니다.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통해서 이동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지금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 마무리가 됐는데 구리시계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여전히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 그룹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강남의 한 건물이 논란이 됐는데요. 뭔가 좀 번익선을 자꾸 연상을 시키는 뭐 성매매 얘기도 나오고 마약 거래도 나오고 경찰 유착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빅뱅의 member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지 먼저 정리를 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약간 2017년 11월에
대성이 군대를 갔어요. 네네. 근데 그 가기 전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강남의 한 건물을 310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의 5층부터 8층까지 무슨 식당, 뭐 사진관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다 유흥주점이고 일종인데 예, 허가를 그냥 식당으로 받은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것이 확 깎여서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불법 뭐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데 네네. 건물주가 누구냐? 대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있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군대 가 있잖아. 뭐 군대 가서는 영리 활동 못 하거든요. 음. 근데 영리 활동 하는 거 아니야? 군대 가면서 봐. 알고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부터 가기 나오면서 전에 했던 가기 전에 거니까.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버닝썬 얘기 방금 하셨으니까 네. 여기 성매매 이야기 나오고 마약 얘기도 나오고 막 네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 유착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주 이게 TF를 구성한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12명을 구성해서 수사, 풍속, 마약팀으로 꾸려가지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또 문제가 YG 엔터테인먼트가 뒤에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건물을 다시 판다고. 예, 이게 또 드러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Y 뭐 여기서 합니다라고 뭐 특별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2017년 11월에 산 거 나중에 벌써 차익이 얼마야? 50억? 막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빅뱅이 문제가 문제인지. 많은 예. 건물에 이제 빅뱅의 대성 씨가 지금 이거를 소유를 하고 있었고 살 때 이게 지금 보니까는 사실 허가를 제대로 안 받고서는 유흥업소들을 막 사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입점해 있는 가게들이 근데 이거를 대성이 알고 있었냐? 그렇죠. 네, 이제 몰랐다 거짓말, 그러는데. 그러니까 빅뱅의 노래가 거짓말, 이제 암선 소리, 뭐. But I love you. 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사실 좀 이렇게 더 네. 문제가 됐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네. 그 증언, 그러니까 그 법률 자문을 했던 A 씨가 이제 신문에 법률 자문을 했어요? A 씨가 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대성이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도덕성 논란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 있고 없고가 이제 재산세를 내는 데 있어서 한 1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나요? 예. 가져본 그러니까 일이 없어갖고. 음식점과 그러니까 달리. 불법 네, 하는 그래갖고 거예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거짓말 논란 그리고 네. 이제 일종의 그 탈세 네,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매매나 마약 유통이 있었다라면 또 다른 또 문제가 그렇죠. 커지는 거죠. 예. 아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 연예인들이 그 승리 씨도 그렇잖아요. 그 한 프로그램에 나와갖고서는 막 이제 막 보여주면서 클럽 선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라면집도 선전 광고를 했었죠. 뭐 라면집이야 라면집이라서 치더라도 클럽 선전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굉장히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거 인식을 안 하나요? 근데 그런 걸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대중들이 멋지다라고 이제 얘기 수용하는 거죠. 이제 사장으로서의 승리,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이제 일종의 네. 연예인만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의 CEO로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브랜딩을 한 거죠. 이미지 네.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연예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CEO다라는 쪽으로 하면서 내가 경영하는 이런 뭐 클럽, 내가 경영하는 라면 프랜차이즈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뭔가 승리의 가벼움이나 승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아이덴티티, 부정적 이미지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완전히 부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가면 속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리고 이제 불법과 탈법 이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유착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연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 뭐 공인이다 막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에 너무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일반인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밥줄이 끊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모럴 해저드가 심한가? 사실은 연예인들은 그 바짝 올랐을 때 왕창 벌고 그렇죠. 예, 노후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네.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뭐랄까 금전적 이익을 대신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대게 된 거고 그 사람들도 끌고 가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이번 대선권도 월 임대료가 9,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혹한 거지.
한 달에 1억 원씩 그냥 들어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대중들이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그렇죠. 빅뱅에서 제일 귀여웠잖아요, 막내로서. 그렇죠. 저는 날가날보 귀슌. 예. 말을 못하게 하네. 그렇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가 성장하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빅뱅의 마무리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되는 것은 좀 지금 한 명 마음에 안 남았어요. 들어요. 예. 뭐 아니면 뭐 태양 네, 지드래곤 씨도 뭐가 좀 있었고 예전에 사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태양 씨가 참 그 선하게 잘 살고 있는 결혼도 해갖고 성실하게 딴 이상한 소식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YG에 지금 소속된 연습생들은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선고를 해야죠. YG에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지금 굉장히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죠. 지금 YG 소속 연예인들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YG에 정말 YG를 믿고 이게 연습을 하고 지금 이게 YG를 통해서 연예인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네. 일종의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지에 자격이 있는 거. 지금 잠깐 정정해야 될 부분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11월 군입대 전이 아니고 네. 2017년 11월에 건물을 매입했고 매입했고. 군입대를 한 것은 2018년 3월입니다. 그 부분만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그 여기에서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불법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조사를 못 하거든요. 아, 네. 폐업을 하는 거죠. 폐업을 해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관할구청, 강남구청에서 폐업해버리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에서 폐업을 말릴 수도 없고 그렇죠.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타격은 빅뱅의 멤버인 대성한테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성은 지금 유명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이름이 드러났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도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경찰도 그렇죠. 뭐 했냐 이거죠. 이거 그 사이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까지 나오기 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야기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그러고서 또 빨리도 복귀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 연예계에서 도덕적 해이가 좀 심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책임 뉴스 최유한 시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한겨레신문의 김동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잠시 그때 인터뷰 전화로 네. 했었어요. 네네.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이버 스포츠 칼럼니스트 이영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정리할 게 있어요. 예. 기자님. 지난주에 저희가 매호 대전을 했습니다. 네. 네, 유벤투스 예. 방한 기념해서 예. 또 호날두도 오고 해서. 네, 매호 대전은 끝난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예. 호날두 팬이 그때 한 5대5 내지는 6대4 정도로 메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뭐 호날두 좋아하는 팬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전히 좀 계실 거라도 샤이 호날두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긴 하는데 예. 정말 실망했어요. 그렇죠. 네, 이 정말 어린 팬들도 많이 갖고 또 스포츠 스타들은 그런 걸 굉장히 어떤 자기들의 책임 이런 예.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나온 것도 그렇지만 안 예. 나온 것도 안 나온 거지만 그 태도도 예. 너무 불성실해 보여갖고 많은 한국 팬들의 공분을 샀던. 그렇죠. 그 뒤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이 그 러닝머신 하는 사진. 네, 저 봤어요. 예, 근육 부상 때문에 못 뛰었다고 하는데 러닝머신 하고 있었던 사진도 공분이었지만 오늘 또 그 목욕하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목욕을 한 사진이요? 예, 그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진을 올려가지고 네. 이걸 본 또 한국 축구 팬들이 그 분노의 그 댓글들을 남겼는데 명상을 하면 뭐하냐, 인성이 쓰레기인데 뭐 이런 글부터 시작해서 시즌 아웃을 기원합니다. 옷 입어라 추하다 날두야 뭐 이런 정말 분노를 막 표출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나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근데 사실 호날두가 와서 우리가 또 많이 반겼고 표도 막 매진되고 막 이래서 예. 그렇지 유벤투스도 좀 문제가 있던 구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예. 말하자면은. 예. 세리에의 그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이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성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우뿔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매호는 무슨 날강도는 아베 수준입니다. 네, 이 정도의 분노다라는 것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손님 오셨으니까 이제 야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때가 유현진 선수가 10승 했을 때였던 걸로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유현진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현진 선수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비자책으로 지난 15일이었네 보스턴 맞습니다. 레드삭스하고 경기했을 때 네. 예. 설명 조금 해주시죠. 네, 그때 그 1회 말이었죠. 네. 1루에서 그 젠더 보가츠 선수가 네네. 내야 안타를 쳤는데 그거를 그 테일러 선수가 다저스의 테일러 선수가 유격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송구 실책을 범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2사 만루가 됐고 예, 그다음에 그 베니텐티 선수 같은 내야 안타가 이제 뭐 그러니까 2점으로 이득점이 네네. 되면서 그 부분이 유현진 선수의 이제 실책으로 예, 음. 기록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저스 홍보팀이랑 그다음에 리 커니커 투수 코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이거는 유현진 선수의 실책이 아니다라고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저스 관계자랑 이제 통화를 했었어요. 네네. 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그동안 사실 이게 네. 17일 만에 예,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LA에 있을 때도 현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늦냐.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 걸린 거 같네. 아무리 늦어도 네. 일주일 안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늦지 않냐 해서 유현진 선수도 사실 내심 좀 포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17일 만에 나온 이유가 뭐냐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다저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처음으로 그 정정 요청을 했던 거는 보스턴 원정경기 다음에 필라델피아 필리스 또 원정이었었어요. 네네. 그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이메일을 보냈고 중간에 하도 답변이 없어서 네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받았으면 받았다고 사무국에서 답신을 보내야 네. 되는데 그게 없어서 다시 한번 또 보냈다고 합니다. 아. 받았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아. 했고 이제 오늘 나온 최종적으로 것이다. 이메일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격수 실책으로 이제 주자가 채워지고 결국에 네. 그게 이제 2실점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네. 유현진 선수의 자책점은 아니다. 네. 그거를 결정하는데 꽤 오랜 17일이 시간이 걸린 거죠. 17일. 범관호 선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보단 덜 굉장히 걸렸던 것 예, 같은데. 굉장히 네. 빨리 보같이 내안타가 네. 실책으로 변경되면서 류현진 선수의 자책점이 2점이 깎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1.66에서 1.53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위가 누구죠? 2위가 이위 선수가 제가 깜빡했는데요. 네. 2.3점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브스 있는 선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브레이브스 애틀란타 선수. 브레이브스 예, 선수인데 2위하고의 평균 자책점 차이가 거의 0.8점 차이가 나요.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1.53인데 네. 2위 선수가 2.34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1일 그러니까는 콜로라도 원정 경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거 네. 이겨야 된다. 그렇죠. 코어스필드 이거 이겨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승리는 못 챙겼지만 그 이제 0대0 예. 상태에서 물러났었기 때문에 승리는 못 채웠지만 어쨌든 무실점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 코어스필드 하면은 투수들의 무덤 그렇죠. 거잖아요. 해발 1600m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이 이제 공기 좀, 저항이 예. 적기 때문에 장타가 많이 나오는데 류현진 선수가 그날 경기를 보면 굉장히 낮게 제구를 하면서 장타를 안 맞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표출이 됐고요. 또 류현진 선수의 이 그 말 그대로 BQ가 높은 선수인데 베이스볼 IQ요. 네네. 1회 초반의 그 어떤 볼 배합과 3회 이후의 볼 배합이 또 달라져요. 그런 걸 보면서 류현진 선수 역시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걸 느꼈습니다. 콜로라도 경기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이제 낮은 구속의 슬라이더였습니다. 유현진 선수도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 슬라이더가 왜 그랬냐면 유현진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데뷔 초반에는 이 구속이 낮은 슬라이더를 던졌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안 던졌고 원래는 올 시즌을 앞두고 1월 달에 오키나와 전지훈련 하면서 그때 윤성민 선수 네네.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선수로부터 슬라이더 그립 잡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 진짜요? 네, 스프링 캠프 때 그걸 해봤어요. 직접. 아. 예, 그러니까 뭐 불펜 피칭 할 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구가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니코 코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굳이 너 구종 많은데 왜 굳이 슬라이더까지 꼭 하려고 하냐. 근데 제가 이제 유현진 선수 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커터와 체인지업의 중간 공이 좀 필요했다고. 그래서 슬라이더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근데 이번에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를 앞두고 슬라이더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유현진 선수가 중간에 불펜 피칭을 하진 않잖아요. 네네. 경기 앞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멘탈이 워낙 강해요. 연습 안 유현진 했다고 선수는. 하고요. 그리고 등판하기 전에 그 불펜 피칭 좀 하고 네네. 올라오잖아요. 그때도 안 던졌다가 그냥 경기 중에 한 거예요. 역시 멘탈이 진짜 강해. 근데 사실은 슬라이더가 정말 뛰어난 투수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타자들이 가장 꺼려하고 가장 까다로워하고 치기 힘들어하는 그렇죠. 예, 슬라이더의 구속만 붙어준다면 정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으니까. 이영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슬라이더를 류현진 선수가 못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립 잡는 법을 바꾸고,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한테 고속 슬라이더를 배웠는데 네. 커쇼한테는 또 커브를 또 배워가지고 다듬었거든요. 그만큼 BQ가 높은 선수인데, 말씀하신 대로 구종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2피치 아니면 3피치예요. 네. 투수들이 가지고 있는 구종이. 류현진 선수처럼 5개, 6개를 던지는 투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다 볼 배합 좋고 커맨드까지 좋으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류현진 선수가 부상이 있어 수술했었잖아요. 어깨하고 이제 네. 좀.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고 이거를 부상을 딛고 다시 일어선 재기한 투수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까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하신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출장 동안에 이제 그 다저스의 주치이죠. 또 네네. 우리나라에서 유현진 선수 때문에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팔꿈치 네네. 수술. 그게 이제 토미 존이란 선수를 프랭크 조브 박사가 그 수술을 해서 그다음부터 토미존 네. 서저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프랭크 조브 박사는 돌아가셨어요. 2014년에 그분의 후계자입니다. 엘라트라체 박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다저스 주치의 하니까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NFL, NHL, 그다음에 그 UFC부터 시작해서 네네. 모든 유명한 선수들은 다 그분한테 그렇군요. 수술을 받았고 동부 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서부까지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LA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 와서 하고 또 NFL에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레전드죠. 톰 브레디 선수. 정말요? 네, 엘라트레자 박사랑 굉장히 막역한. 그래서 그렇게 오래 관계입니다. 뛰나? 40살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스탈론하고 영화 배우 그 실베스터 스탈론하고 네. 또 동서지간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베스타 여러 가지로 스텔론이 3번 결혼했는데 네네. 지금 마지막 와이프가 엘라트레자 박사 와이프의 여동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인터뷰 중이니까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런지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줘요. 나 얘랑 통화해. 근데 이름이 실베스타 스탈론이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현진 선수의 지금 이 재기 과정을 당신은 어떻게 보고 네네.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수술할 때부터 너는 80% 이상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정말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현진 선수가 2014년에 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었다가 어깨이다 보니까 네. 투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1년을 미뤘던 거래요. 결국은 이제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저 얼마나 가능성 있어요? 그렇죠. 옛날처럼 네. 던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80%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그다음부터 유현진 선수는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트라치 박사 저도 제가 만약에 그분이라도 내가 이렇게 수술한 선수가 잘하면 어느 종목이든 뿌듯하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2가지를 꼽았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랑 그 디비전 시리즈 했을 네네. 때 1차전 나와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는 현장에서 다저 스타디움을 직접 그렇군요. 봤었대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올스타전 그것도 선발 투수로 예, 나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는 TV로 봤는데 와 내가 아는 유현진이 저 유현진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박사님 대단하다는. 덕분입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현진 선수는 지금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는 미국 여러 언론에서도 싸이 영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잠시 그래도 우리 추신수 선수 또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죠, 추신수 선수도. 정말 그야말로 그 성실함, 네. 그다음에 간절함의 어떤 빚어낸 이런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8이잖아요. 근데 30대 들어서 더 잘하는 것 같고요. 네. 텍사스 이적하면서 처음에는 좀 먹튀다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너무 잘하고 있고 올해 또 홈런 지금 18개 치고 있는데 3년 연속 20 홈런 이상을 칠 것 같고요. 네. 그 본인의 커리어 하이가 22개인데 넘어설 것 같은데요.
제 기대는 뭐 이 텍사스 하면 이반 로드리게스나 뭐 벨트레 같은 네네. 그 텍사스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레전드로 추신 선수가 좀 지금 주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팀에서 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막 이렇게 걸리고 막 그렇죠. 영국 열반되고 열반되고 그건 정말 희망사항인데 내년에 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새로운 구장 돔구장으로 네네. 이사를 합니다. 바로 옆에 지금 짓고 있고 네. 이 텍사스 날씨가 뭐 덥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4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텍사스로 오는 팀들은 다들 거의 지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 선수의 마음은 딱 두 가지였어요. 트레이드 그 데드라인 전에는 포스트 시즌 나갈 수 있는 팀에 만약에 자기가 트레이드 된다면 자기는 가겠다라고 했고, 근데 만약에 데드라인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새로운 구장에 가서 거기서 네. 그 마지막 그 계약해예요. 네네. 내년이. 네. 그래서 추신 선수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이제 은퇴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까지 하고 은퇴할지 예, 예. 아니면 좀 더 연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꼭 그 부인 얘기를 물어봐달라고. 아닌데 우리가 이제 네. 추신 선수 같은 경우는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많이 봐서 정말 여장부다라는 느낌. 여리여리 예쁘게 생긴 게 내조의 정말 여왕이죠. 여장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지현 씨는 또 잘 내조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영미 기자. 예. 옆에서 보셨구나. 네, 좀 짧게 한 네. 1분 정도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왕성히 하다가 그러니까요. 남편의 네. 직업 때문에 떠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야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남편의 모든 거를 잘 맞춰주고 모든 사이클대로 루틴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배지원 씨도 내조의 여왕이랍니다. 네. 네, 뭐 청취자분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5336님, 유현진 선수는 수술해준 의사께 특별 보너스를 드리진 않는지요? 네. 곰돌이 한 마리님, 콜로라도 오승환 선수 삼성 복귀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하겠죠. 네, 복귀를 하겠죠. 보너스는 혹시 뭐 나중에 뭐래도 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유현진 선수 인성을 봐서는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풀어봤고요. 이영미 기자님, 또 나와주시면은 네. 미국 출장 다녀오신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엔딩곡을 골라봤습니다. 엔딩곡으로 이매진 드래곤의 라디오 액티브 골랐습니다. 라디오 액티브, 방사능외라는 뜻이죠. 형용사. 네.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한 국가를 떠올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곡입니다. 그래서 골랐고요. 근데 이 곡이 사실은 단어 그대로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편안한 휴식이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